반갑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린다. 똑똑 통합과학, 통합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대단원인 과학과 미래사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은 가본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변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늘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대단원인데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과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 단원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과학의 유용성과 빅데이터의 활용,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빅데이터의 활용을 공부할 건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이용할 만한 특성, 유용성이 있다, 이용할 만하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빅데이터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윤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한계,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윤리.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과학의 유용성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기 좀 볼게요. 감염병의 진단, 추적 등을 사례로,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논증이라고 하는 건 논증,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거나 근거를 대서 설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논증을 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사전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과학기술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장점과 문제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를 사례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그 유용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학기술이 참 좋은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맹신할 수 있을까? 혹시나도 한계점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과 추적. 실제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추적한 다음에 이 관리하는 이 과정에서 과학의 유용성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미래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역시나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 실제로 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식을 뭔가 암기하거나 이해해서 넣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 그렇구나, 과학기술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를 좀 열어두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 관리 이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자,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생기는 질병을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됐죠? 병원체라고 하는 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본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본체.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로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된다. 감기나 독감, 결핵,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이제 병원체가 되는 질병이고요. 결핵은 세균이 병원체가 되는 질병이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다루는 폐렴은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그런 질병. 됐죠? 이렇게 병원체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감염병의 감염 경로로는 호흡, 숨 쉬는 거죠. 음식 섭취, 피부 접촉, 수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여기서 이 다양한 경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병원체마다 전염 감염되는 경로가 달라요. 병원체마다. 그러다 보니 요런 병원체, 요런 병원체, 요런 병원체 또는 요런 세균, 요런 바이러스 이런 아이들을 감염되는 경로를 다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라는 거지. 특정 바이러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염을 시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병원체마다 감염 경로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됐죠?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마스크. 그죠? 호흡기 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감염병의 진단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걸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한 후 판별한다. 이게 과거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증상이 있는 사람의 코로나19를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코 안에다가 어떤 면봉 같은 걸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죠. 선생님도 아주 고통스러웠었는데 선생님 한 10번 넘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용액이 담긴 통에다 넣고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최근에는 더 금방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었다, 감염되지 않았다를 판별하는 걸 진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어떠한 병명이 적혀 있는 이 진단의 내용을 적힌 종이를 우리가 진단서라고 얘기하죠.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뗀다? 그러면 이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 병명에 대한 얘기가 거기 쓰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증빙서류로 진단서를 많이 쓰는 거죠.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보험금 청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감염병의 진단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는가? 이제 과학기술의 유용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기술. 과학기술의 유용성 측면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검체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편한 검사법이지만 병원체의 양이 적은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신속 항원 검사가 있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요 키트에다가 코를 막 이렇게 해요. 면봉 가지고 코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면봉을 꽂은 이 면봉을 특정 용액에다 넣고 걔를 조물딱 한 다음에 이 용액을 특정 키트에 떨어뜨려 가지고 감염되었는지 안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이제 그게 신속항원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속항원 검사의 의미는 신속하게 항원을 검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신속하게 항원을 검사한다. 항원이라고 하는 게 뭔데? 항원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 근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을 검사해서 항원이 있어? 그럼 감염이 되었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됐죠? 이 항원을 판단할 때 쓰는 게 뭐냐면 항체예요. 항체라고 하는 건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 단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죠. 항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항원을 잡아요. 그래서 얘를 무력화시킨다고요. 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런 반응의 원리를 신속항원 검사에서 쓴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반응하는 이 원리를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와 구조적으로 맞는 특정 항원과 결합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잡을 수 있는 항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특정한 항체가 모든 항원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항원이 들어오면 특정한 항체가 잡아줘야 되고 또 다른 항원이 들어오면 또 다른 항체가 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원 항체의 이 반응의 모형을 열쇠 자물쇠 모형이라고 해요. 자물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고 항원이 들어와서 똑같이 구조적으로 딱 결합이 되면 딱 잡혀서 얘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합이 안 되면 이 항체는 A라고 하는 항체가 있는데 B라고 하는 항원이 들어와요. 결합이 안 돼요? 그럼 얘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남남인 거예요.
됐죠? 결합이 되는 그런 딱 구조적으로 딱 맞는 아이들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항원항체 반응을 기본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이용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떠올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키트에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의 기본적인 구조,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검체를요,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검체를 얻어옵니다.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와요. 그래서 걔를 용액에 이렇게 넣고 그 용액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으면 그 용액은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쭉 이동을 해서 실험선을 거치고 대조선을 거쳐서 쭉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면 이 변화를 가지고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속항원검사 키트에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검체에 만약에 항원이 있어요. 항원이 있으면 이 항원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키트에 있는 항체와 결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키트는 특정한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그 특정한 병원체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합된 아이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실험선과 대조선에서 변화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염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자, 코로나19를 예를 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검체를 채취합니다. 목 안쪽, 코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여러분들. 해보셨죠? 선생님은 10번 이상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특정한 용액에 있는 이 용액통에 넣어요. 그래서 조물떡조물떡 하거나 아니면 막 섞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분해되어 바이러스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용액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원이. 그렇죠? 지금 이 검사는 단백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항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항원이 나온다. 됐죠? 그랬을 때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용액, 항원을 가지고 있는 이 용액을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용액은요 들어가면 쭉 실험선 또는 시험선이라고 돼요. 실험선을 통과한 다음에 대조선까지 간다. 그래서 반응, 실험 완료, 검사 완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용액통에 액체를 진단키트에 떨어뜨린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검사 키트 속에 항체가 결합을 하고 이 물질이 실험선 물질과 반응하여 색을 나타낸다. 넣으면요 쭉 간다는 겁니다. 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물질을 여기다 넣으면 얘가 실험선 또는 시험선을 통과한 다음에 대조선을 통과한 다음에 검사가 완료됐는데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보니까 대조선에는 빨간색 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험선에는 선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는 지금 여기에 넣은 이 물질은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항체와 반응하지 않았어. 얘는 항원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야. 이 용액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병원체가 있는 단백질이 여기 없었던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봤더니 대조선에 선이 들어와 있는 색깔이 들어와 있는데 실험선에 색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는 지금 이 용액 속에는 특정한 항원이 들어있었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선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진단키트의 대조선과 실험선 변화를 통해서 우린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대조선과 실험선에 모두 색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병에 걸린 것.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병원체의 단백질이 있어요. 항원이 있어요. 그걸 여기에 넣었는데 그 항원을 검출할 수 있는 항체가 이 키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서 실험선에 선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서 대조선에 원래 선을 내야 돼요. 대조선에 선이 나와야지 검사가 완료된 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선이 2개예요. 그러면 감염되었구나. 선이 1개예요. 여기에 그럼 얘는 감염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간단해요. 수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항원을 검사할 수 있다. 신속하게 단백질을 검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런 키트를 보면 선이 하나 나왔니 2개 나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는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럼 하나 나왔어요. 그럼 너 감염되지 않았구나. 2개 나왔어요. 너 감염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이 여기에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조선이 아니라 실험선 또는 이 시험선에만 선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요, 무효예요, 무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조선에는 선이 들어와야 돼. 이 색깔이 나타나야지 이 검사가 온전하게 완료된 거, 키트에 문제가 없는 거, 그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선이 안 들어오면 이 키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대조선은 무조건 어떤 색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여기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실험선에 선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감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이 한 개가 비감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효를 의미할 수도 있다. 됐죠? 우리가 이런 걸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이 항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전자 증폭 검사는요,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검사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검사. 어떤 유전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어떠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검체를 얻어왔는데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막 엄청나게 막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감염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증폭해 봤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럼 감염이 별로 안 됐구나. 우리가 증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량의 그런 어떤 검체로부터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증폭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증폭 검사는 병원체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산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 핵산이라고 하는 건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죠. 우리 통합과학 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DNA, RNA를 핵산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생각할 때는 DNA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쉽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 RNA까지 얘기를 하려면 이 RNA를 또 DNA로 변화시키고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DNA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핵산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우리 핵산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쓸 건데 그냥 DNA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됐죠? 그러니까 병원체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검체에 들어있는 핵산을, DNA를 단시간에 많은 양으로 복제한 후 정밀 분석한다. 복제를 위해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장치를 이용한다. 여기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렇게 끊어 읽으면 좋아요.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DNA를 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DNA를 복제하느냐? 특정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거로 보이는 그 특정 DNA의 특정 영역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해봤더니 실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복제 결과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DNA가 엄청나게 복제가 되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자가 좀 작은 저분자를 여러 개를 결합해서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거, 중합, 합치는 거예요. 그걸 중합이라고 하고요. 효소라고 하는 건 반응을 도와주는 아이들 효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합 효소라고 하는 건 막 여러 개를 합쳐놓는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효소예요. 복제할 때는 중합 효소를 쓴다. 그 중합 효소가 있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중합 효소를 이용하여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키는 기술을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어쨌든 이렇게 해서 증폭시키면 실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는 DNA였다라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검출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검사를 하면 이 검사 결과를 최종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실제 바이러스가 DNA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맞아. 최종 진단용으로. 됐죠? 신속 항원 검사는 검체액이요, 너무 소량이면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이 단백질이 좀 적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실험선에 선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색깔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DNA를 직접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진단용이 되고요. 훨씬 더 정확하다. 됐죠? 물론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조금 느리죠. 수시간 걸리니까. 그렇지만 더 정확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 증폭 검사가 과거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떤 병원체의 감염을 확인했던 때보다는 훨씬 빠른 거예요,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 유전자 증폭 검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 영어로 PCR인데요. PCR 참 많이 나오는데 이 PCR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자료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복제를 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DNA는요 기본적으로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죠. DNA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예요. 자, 두 개의 가닥이 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엉켜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를 이 장치에 넣어서요. 장치에 넣어서 가열을 시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벌어져요. 두 가닥이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엉켜 있던 아이들이 흐트러져요. 됐죠? 흐트러지면 이렇게 두 가닥이 한 가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내가 복제를 하기 위한 특정한 유전자 조각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특정한 유전자 조각. 우리가 이 유전자 조각을 프라이머라고 해요. 왜 얘를 넣어주냐면 얘를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복제하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제하여라.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복제하느냐? DNA를 전부 다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특정한 DNA 영역만 복제하면 돼요. 어떤 영역?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거로 판단되는 영역. 그 영역만 복제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복제했더니 결과가 여러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DNA가 쫙 나왔어요? 그럼 진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안 나왔어요? 그럼 안 가지고 있었던 거고. 됐죠? 그래서 특정 영역을 프라이머라고 하는 유전자 조각을 여기다 딱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복제하라라고 주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중합 효소를 같이 넣어주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DNA를 가열합니다.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된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유전자 조각을 넣어줘요. 얘를 내가 복제하고 싶은 그 영역에다 넣어준다고요. 바이러스가 있을 거로 보이는 부분에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엇을 같이 넣어주냐? 중합 효소를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복제를 시작합니다. 쭉 복제. 하나가 두 개로. 여기도 넣어줄게요. 넣어주면 조각을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복제가 일어납니다. 쭉. 그러면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돼요. 요걸 우리가 1회 증폭이라고 합니다. 1회 증폭을 하면 하나가 두 개가 된다. 그럼 한 번 더 증폭을 하면 벌린 다음에 한 번 더 증폭을 하면 두 개가 네 개가 되겠죠. 됐죠? 즉, 이 DNA가 한 번 증폭을 할 때마다 2의 n제곱배씩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그럼 증폭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유전자가 점점 많이 검출이 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바이러스를 가진 유전자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됐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있는 자료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 마스터키 붙였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검사 대상자로부터 검사 대상자가 두 사람이었네요. 사람 X와 Y. 시료를 채취한다. 그러니까 검체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가져와가지고 시료에서 DNA를 핵산을 분리한다. 핵산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그냥 DNA를 분리한다. 우리가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분리해가지고요. 얘를 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 장치에 PCR 장치에 넣어요. 넣으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닥의 어떤 아이가 분리가 된다고요. 됐죠? 근데 이 장치에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한 유전자 조각, 프라이머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넣은 이 영역부터 중합효소 작용에 의해서 복제가 진행된다. 여기다 넣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복제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된다. 한 번 증폭시키면 하나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면 또 하나가 두 개가 된다. 이런 방식. 됐죠? 그래서 병원체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바이러스 DNA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가진 DNA가 있다고 한다면 그 DNA가 계속 복제되면서 그 양이 팍팍 증가한다는 얘기죠.
결과를 봤을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DNA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증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왜냐하면 2의 n제곱배로 증폭이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결과를 봤더니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DNA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얘는 감염이 되었구나. 근데 변화가 없어요. TNA에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감염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지금 얘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프라이머라고 하는 조각을 넣어서. 그러니까 검출을 위한 걸 넣어서 검출하겠다는 건데 얘는 검출이 되는 거고요. 얘는 검출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 또는 뭐 감염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은 유용하다. 이게 포인트죠. 과학기술은 유용하다. 됐죠? 자, 과거에는요. 이런 감염병 진단을 위해서요. 병원체를 배양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균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같이 균과 함께 배양을 했어요. 그래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늘어나면 균이 늘어나고 바이러스가 늘어나면 감염되었던 게 맞구나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노력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신속항원 검사 같이 이렇게 단백질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하면 몇 시간이면 실제 바이러스를 가진 DNA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 과학기술이 유용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됐나요? 진단 측면에서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을 추적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GPS, 그 다음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을 활용하여 감염원 및 감염병 환자 규모를 파악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감염 환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추이를 확인하기가 아주 쉬웠잖아요. 이런 기술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감염병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도 추적도 된다는 거죠. 물론 더 기술이 발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 감염병의 진단, 그 다음에 추적, 관리 아주 유용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됐죠? 물론 아직도 더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관리가 더 잘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측과 방역에서도 과학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 확산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된다. 방역과 소독이 가능한 방역 로봇, 그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죠. 사람이 들어가다가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환자 예측 모델인데요.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면서 이 추세, 그 다음에 이런 변화 경향,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넣었더니 이런 모델이 나오는 거고 그 모델, 여러 개의 모델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 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 감염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과학과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미래사회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분야, 환경 분야, 뭐 너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경제 분야를 잘 보시면 제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제조업에. 과거에는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직접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데 직접적인 인력 투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동화 시스템. 심지어 로봇이. 그죠? 선생님이 얼마 전에 기차역에 갔는데요. 기차역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이 커피 가게가 있어서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봇가 있는 거예요. 로봇가 커피를 타줘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래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문제라기보다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가 있을 수 있냐면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요.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민주주의. 옛날에는 어떠한 선거나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직접 어딘가에 가서 투표를 하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들을.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돼서 이 화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환경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뭐 에너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후변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과학기술의 복합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단편적인 기술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인류가 안전하고 풍요롭도록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뭐 미래사회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복합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됐죠? 보시면 교재 151쪽을 보면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례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볼게요. 에너지 분야의 화석 연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당연한 거죠. 자, 교육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협업 도구나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한다.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요즘에 막 문제도 추천해주고 나의 어떤 유형을, 내가 약한 유형을 분석해주기도 하잖아요. 경제 분야의 노동력 부족 및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교통사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위험도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생기는 질병을 뭐라고 한다? 감염병이라고 한다.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채취하는 것을 뭐? 검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검체. 신속항원 검사는 검체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무엇? 단백질, 그죠? 단백질. 물론 항원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무슨 검사는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증폭해서 정확하게 정밀 분석하는 거 뭐죠? 유전자 증폭 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둘 중에 고르기.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는 바이러스의 자가진단 키트예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검출하는 검사 방법.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유전자 증폭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핵산의 양이 DNA가 늘어나면 감염병 환자로 판정된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검출하기 위한 특정한 프라이머, 유전자 조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있다는 얘기야. 됐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을 활용하여 감염원 및 감염병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신속항원 검사는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맞아요. 신속항원 검사니까 신속항원, 항원이 단백질이에요. 자, 신속항원 검사의 진단 키트에서 대조선과 실험선에 모두 색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된 것 맞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신속항원 검사가 최종 진단용으로 아니죠. 얘는요, 너무 소량이면 검사가 온전히 안 돼요. 아셨죠? 얘는 소량이어도 증폭이 되니까. 과학기술 발달로 질병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죠. 미래사회 문제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는 내용. 자, 다음 감염병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감염된 경우. 자, 볼게요. 얘는요, 지금 넣었는데 대조선엔 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완료된 게 맞아요. 검사 완료됐는데 여기 선이 없죠. 그럼 얘는 감염 안 된 거. 근데 얘는 보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더니 특정 핵산이 막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어요. 특정 핵산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있을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얘는 감염된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미래사회 문제와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옳게 연결한 것은 식량 문제, 가상현실,
가상현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상하죠? 초고령 사회, 나노 소재 기술,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요거네요. 그죠? 기후변화.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구온난화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 기술로 기후변화를 억제하거나 좀 더디게 한다. 됐죠? 사이버 범죄, 재생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 고갈, 3D 프린팅. 어색하죠?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염병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기술이 얼마큼 유용한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미래사회에 있을 수 있는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행위나 기술의 의미로 많이 활용된다. 됐죠? 과거에는요, 데이터의 양, 데이터 집합의 규모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행위나 기술,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됐죠? 자, 빅데이터의 축적 사례 보겠습니다. 수많은 과학 실험으로 얻어진 실험 결과가 빅데이터로 축적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연구에 쓰인다.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연구 자료가 빅데이터로 추적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높였죠. DNA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높였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어떤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그 연구가 이 빅데이터의 축적으로부터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잠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153쪽에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나와 있어서요. 자, 과학 실험 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 기상 관측 분야, 의료 분야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과학 실험 분야에서 입자 충돌 실험과 같은 대규모의 과학 실험은 빅데이터를 생산한다. 현대과학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론적 모델과 비교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입자 충돌 실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실험실에서 뭔가 되는 실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실험들이 가능한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엄청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서로 다른 분야 연구가 가능하다. 됐죠? 신약 개발 분야, 이미 빅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여 신약 개발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됐죠? 이때 유전자 데이터나 임상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기상 관측 분야, 관측소와 인공위성으로 기상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어 이를 이용하여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의료 분야, 유전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사실 우리가 유전체에 관련 연구를 계속한 이유는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기 위한 거죠. 적절한 치료나 보험 설계를 받을 수 있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장점이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요. 됐죠? 빅데이터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교육, 의료 등 우리 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사례 간단히 보면, 자,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걸 가지고 질병 진단과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자,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들이 잘 일어나. 근데 그 지역에 특성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범죄 패턴의 분석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취약한 지점을 커버할 수가 있겠죠.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범죄 패턴 예측 및 범죄 예방. 특정 범죄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요. 피해자 중심으로 어떤 피해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다.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아니면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신호등에서 신호를 우회전, 좌회전, 직진 신호를 어떻게 줄 것이냐도 교통 데이터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런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분야를 수집에서의 문제점과 활용에서의 문제점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요. 자, 수집에서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수집하지 말아야 되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설문을 해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설문에 선생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이, 뭐 생년월일,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막 써서 그 설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데이터를 온전하게 그 정책의 방향에만 써야 되는데 얘가 이 데이터를 그 관련 분야에서 같이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제공할 것을. 나는 지금 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인데 내 데이터가 그 관련 분야에 제공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공될 수 있다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요.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분명 선생님은 그 특정 보험회사에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전혀 모르는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보험 가입하실래요?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선생님은 또 전화를 확 끊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줘요. 10분 들어주고 20분 들어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할게요. 근데 그렇게 30분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지치죠. 그러다가 그만할게요. 하고서 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개인정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또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와 수집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선생님이 나이를 속이고요. 선생님의 직업을 속이고요. 선생님의 거주지를 속이고요. 그렇게 속여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선생님이 제공한 이 데이터가 온전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데이터가 워낙 많으면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됐죠?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수집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이제 활용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편협된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다. 너무 데이터가 이렇다라고만 해서 그 데이터의 온전성만 믿고선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소외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편협한 결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유동인구를 조사를 해서요. 버스 노선을 결정을 하고요. 어디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놓을지를 결정을 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그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이 없어도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 유동인구는 적은데 이 지역에 버스 정류장 유동인구가 적어서 안 놔요. 안 놓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버스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 정류장을 놓는 게 당연히 맞지만 때로는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교통약자가 있지는 않는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됐나요? 즉,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교재에도 있긴 한데요. 154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과제 중심 탐구 활동을 할 겁니다. 또는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그때 여러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관련 홈페이지를 두 개를 소개할 건데요. 하나는 바로 국가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인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통계를 이용해서 어떠한 탐구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검색을 해보면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걸로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변화의 경향성을 볼 수도 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기후변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어떤 기상 요소들의 변화 아니면 날씨의 변화, 어떤 악기상, 특별한 악기상의 변화, 뭐 태풍, 황사, 뭐 이런 자료들을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면요. 기상과 관련된 어떤 지식들도 교육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할 수도 있어요. 요것도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장치, 아두이노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보고 그 측정한 결과값을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와 내가 측정한 걸 비교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는 기후변화 측면에서 30년, 20년, 10년 자료들을 받아서 뭐 온실가스를 받기도 하고요. 기온을 받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 가지고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뭐와 관련이 되는지 연관이 되는지 이런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공공 데이터 두 개를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를 통해 선생님께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뭐 소스를 드리거나 어떤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센서 도구의 발달로 그 양이 방대해진 것을 뭐라고 한다? 빅데이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빅데이터. 데이터. 자, 디지털 센서 도구의 발달로. 센서 도구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졌다. 정말 많은 센서들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받고 있죠. 그렇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뭐 정보를 추출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빅데이터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됐죠? 자, 어떤 실험은 대규모 과학 실험으로 빅데이터를 생성한다. 어떤 실험? 입자 충돌 실험. 화학 반응 실험은 화학실에서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비교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입자 충돌 실험은 이미 그 장치 자체가 웬만한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 웬만한 동네 하나 엄청나게 큰 면적. 됐죠? 자, 이건 맞는 거죠. 자, 기상 관련 빅데이터가 수집되어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 그러면 교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어서 OX. 자, 수많은 과학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를 빅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다. 맞고요.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연구 자료가 빅데이터로 추적되었다. 빅데이터로 축적된 자료는 과학 실험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 맞고요. 자, 유전자 빅데이터나 임상시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상 요소들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아니네요. 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수집 시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죠. 개인정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됐죠? 빅데이터의 종류와 발전해온 분야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범죄, 치안 분야, 유전자, 의료 분야, 교통, 과학 실험 분야, 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교통 시스템 관리 분야로 가야 되겠죠. 3번
틀렸네요. 기상 관측은 기후 변화, 화학 물질의 구조와 성질, 신약 개발. 나머지는 연결이 되네요.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공개용 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된다.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 삭제해야 되겠죠. 내 정보가 어디든지 가면 안 되니까. 지나친 데이터 의존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맞고요. 데이터 편향 문제를 인식하고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맞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빅데이터의 데이터셋은 최대한 대규모의 형태로 수집되어야 된다. 최대한 대규모의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다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필요하죠. 우리가 적절하게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데이터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게 좋은 거지. 됐죠? 그럼 우리 답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들 문제까지 봤고요. 자, 오늘의 용스피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키트, 요 비감염과 감염 여부를 판단할 때 넣으면 쭉 이쪽 과정으로 가서 대조선까지 일단 선이 나타나야지 이 결과가 유효한 거. 자, 감염병의 정의와 병원체의 종류 공부하셔야 되고요. 감염병의 감염 경로, 병원체마다 다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양하다. 자, 신속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유무를 검사하는 거냐, 아니면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거냐. 신속항원 검사에서 검체 용액의 이동 방향은요, 실험선, 대조선으로 이동하는 방향이고요. 감염병의 추적, 예측과 방향을 위한 과학기술,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감염병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얘기해 봤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두드리면 열린다. 똑똑통합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